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관리 비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얼마 전에 한 정신과 병원에서 여성 환자, 30대 여성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환자를 손발을 묶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이것을 강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정신신경과에서 하는 그 강박, 이게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꾸준히 저축하는데 돈이 없다는 시청자의 사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곳곳 이 식수원에 녹조가 확산하면서 올해 첫 이 녹조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에서는요, 2015년 8월 이후 9년 만에 최대 농도의 녹조가 관측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먹는 물까지도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야말로 비상인데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아무래도 예년보다 비가 많이 내렸죠. 그러면서 이 쓰레기 투입량 자체가 좀 늘었고요. 또 계속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 수온까지 좀 올라간 것을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가 2주 연속 밀리리터당 1000개를 넘으면 관심 단계, 10,000개 이상이면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요. 어제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팔당호 근처에서는 1밀리리터당 8,000여 개가 넘는 이 남조류 세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이 폭염이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 문제 더욱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 남쪽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청호와 보령호에서도 올해 첫 이 녹조 경계 경보가 내려졌고요. 뿐만 아니라 이 낙동강 수계에서는 이 상수도 이 취수시설이 4개 있는 지점에서 관심 단계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입니다. 녹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 수중 생태계는 물론이고 자칫 식수 대란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취수원 쪽으로 녹조가 흘러들지 못하도록 이 녹조 차단막을 설치하고 녹조 제거선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식수 안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는요, 이 방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을 빨아들여서 이 녹조는 걸러내고 깨끗한 물은 이 내뿜는 이 에코 로봇까지도 투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시간당 물을 200톤까지 정화할 수 있는 이 대형 녹조 제거선을 작년 같은 경우엔 18대였는데 올해는 35대까지 늘려서 투입하겠다라고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찜통 더위로 온 국민이 참 힘든데 여기 네. 식수까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네, 지난 17일 실종된 40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 결국 이 순찰차에서 폭염 속에 사망했던 사건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 여성에 대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이 고체온증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체온증이면 말 그대로 그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건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찜통더위 속에서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 40대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 발견된 날짜가 17일 오후 2시쯤 발견이 됐습니다. 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발견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전인 16일 새벽 2시쯤에 이 여성이 파출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그 길로 이 순찰차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하동은 이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는데요. 순찰차의 특성상 이 뒷좌석 문은 안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또 칸막이가 있어서 앞좌석으로도 넘어갈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결국 이 여성 폭염 속에서 이 순찰차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한 채 36시간 동안 갇혀 있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저게 순찰차란 말이에요. 네. 순찰차에 36시간 동안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파출소에는요, 경찰차가 2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근무자가 많지 않았고 이 해당 순찰차를 쓰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관계자는 이 여성이 의자에 쓰러진 채로 누워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좀 힘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이 사고로 인해서 순찰차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안에서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는 이 차를 모두 문을 좀 시정해야 된다라는 이 경찰 장비 관리 규칙을 어겼다라는 지적을 좀 피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순찰차를 마지막으로 몰았던 경찰은 나는 분명히 운전 마치고 모두 문을 잠궜다, 또 이렇게 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진상 파악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피해 여성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출동하려다가 이게 발견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하여간 뭐 이상해요.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도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서울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성인 남성이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2학년, 이 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넣었다 뺐다 하는 학대를 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저도 이 CCTV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고문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저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지난 3일입니다.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이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물을 튀겼다라는 이유로 학대를 당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현장 CCTV를 좀 보면요, 이 A군이 남성 일행에게 이 물을 좀 튀깁니다. 그러자 이 격분한 남성이 A군의 머리를 잡아서 물속에 여러 차례 넣었다 빼는 이 모습이 발견이 되고요. 바로 옆에 있던 A군의 중학생 누나가 저항했지만 이 남성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부모님은 근처에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 A군의 아버지가 이를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남성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A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이건 장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네. 잘못하면 우리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라고 아버지는 이 피해 내용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를 받고 20분 후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이 아버지한테 직접 찾고 알아서 사과를 받아라, 이렇게 대응했다라고 이 아버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찰은 전면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청 관계자는요, 어제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이 피해 아동의 이 아버지 주장처럼 가해자를 직접 찾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간부가 이 사건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으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이렇게 해라. 얘기를 네. 했는데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걸 수사했다. 공론화가 안 되면은 수사를 안 하는 거고 공론화가 되면은 수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아닌데 수사 상황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해 처음 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천만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일반 이용자들에게까지 종소세 포탄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신고 안내를 받은 이들 대부분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선 그 중고거래로 5천만 원의 매출을 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세청이 이제 제출한 중고거래 판매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요, 올해 이 종소세 안내를 받은 이용자는 525명, 금액은 총 228억 2,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이 종소세를 신고한 이용자는 379명이었고요. 금액은 177억 1,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4,673만 원의 이 매출을 올린 셈인데요. 특히 수익 금액 상위 10명 같은 경우에는 22억 5,4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서 1인당 평균 2억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이들이 이제 신고한 수익 금액에는 이 당근마켓 등 이 중고거래 플랫폼 수익뿐만 아니라 이 오픈마켓 등 이 전자상거래 수익 금액이 모두 포함된 매출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중고거래, 전자상거래까지 하니까 네. 이건 사업자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을 때 이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국세청은요, 과소 신고자 등 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원이 있다면 차단해서 추징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안내된 거래 금액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혹은 사업성이 없는 거래라면 신고하진 않아도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죠. 이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올해 한반도에 첫 태풍이 다가옵니다. 제주와 남해안이 오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제주를 중심으로는 태풍과 풍랑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서귀포 서쪽 해상으로 북상하겠고요. 밤 12시면 목포 서쪽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에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시간당 50mm씩 퍼붓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기습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해도 폭염특보는 계속됩니다. 서울은 오늘로써 30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상 첫 한 달 열대야 기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 36도로 뜨겁겠고요. 대구도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이 더위를 식혀주진 못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텐데요.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몰고 오면서 주 후반에는 다시 후텁지근해집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27일입니다. 부천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3살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7일 만에 장폐색으로 추정되는 사인으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 30대 여성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유,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돼서 이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이 해당 병원의 원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또 방송에 다수 출연했던 유명한 이 의사 B 씨였습니다. 근데 입원한 지 17일 만에 환자 A 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유명한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맡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약에 중독이 되었는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건가요? 이 다이어트 약이요,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이 약품입니다. 따라서 이 마약류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에 중독된 경우에 마약 중독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해당 병원장이 평소에 방송 프로그램 중에 이 중독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 보여서 믿고 우리 딸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약이 약물에 중독된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젊은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병원 측이 손, 발을 묶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신병원은 정신적인 장애를 치료하는 곳이죠. 치료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방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오늘 분노 유발자들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는요. 꽁꽁 묶인 존엄, 정신병동의 인권 침해입니다. 지난 5월 10일입니다.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던 A씨 사망 전날 오후 7시쯤 A씨는 병원 내 안정실에 홀로 격리가 됩니다. 보통은 자해 위험이 있거나 폭력성을 보일 경우에 격리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환자 A 씨는요, 이 사망 전날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프다면서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격리가 결국 됐는데 격리된 사유가 변을 흘린다는 사유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에 따르면요, 이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신체적으로 무는 이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적 제한 조치를 할 때라도 이 자신에 대한 위해, 그러니까 자해 위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또 이 신체적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만 이런 신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히 A 씨가 변을 흘린다는 것이 그게 자해의 위험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성으로 과연 볼 수 있는가? 특히 이 격리 조치 자체가 과연 A 씨 같은 경우에 격리 조치부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가 저는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A 씨가 저항을 하자 의료진은 사망한 날 약 2시간가량 이 환자의 손발, 가슴 그리고 가슴을 침대에 묶었는데요. 사고 당일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이 당시 CCTV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병원 격리실에서 환자 A 씨가 통증이 있는 듯 배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후 이분이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의료진이 들어와서 안정제를 먹이고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합니다. 그런데 2시간 뒤 A 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였고요. 그제야 결박이 풀렸지만 의식을 잃은 A 씨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안정제를 먹였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저녁 7시쯤 격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여성 계속 배가 아프다면서 자정쯤에 무려 30차례 이상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조치는요, 겨우 혈압 체크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5차례나 더 문을 열어달라 고통을 호소하는 이 A 씨에게 의료진은 벗은 환자복을 다시 입히고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근데 CCTV 상에서는 간호사나 보호사 모습만 보이는데 담당 의사가 와서 상태를 체크해보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CCTV 보는 것처럼 의사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들은 이 고통을 호소하는 A 씨를 침대에 결박하는 이른바 강박 조치까지 하게 됩니다.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까지 이렇게 압박하는 5포인트 강박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손발을 묶고 가슴까지 꽉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숨을 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호흡곤란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결국 그러다가 과호흡이 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결국 호흡 곤란 상태까지 왔고요. 이제 간호사가 바이탈 체크를 하고 그제서야 기도를 확보했고요. 오전 2시 20분경 결국 결박을 해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박을 해제했지만 환자는 더 이상 움직이는 힘이 없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포착이 됐고요. 환자의 맥박 확인이 불가능하자 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3시 40분경 CPR을 시도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환자 119로 급하게 이송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배가 아프다고 환자가 배를 움켜잡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네. 저 환자를 손발을 묶고 강박 조치를 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강박 조치를 취하고 또 배가 아프다는데 신경안정제만 투여했다라는 게 저도 납득이 좀 되질 않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박 조치나 격리 조치 모두 다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실시간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지에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좀 누락되어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당한 업무 수행, 정당한 의료 조치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강박할 경우에는 최소 1시간마다 의료진이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몸조차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A 씨의 의료 기록지를 좀 살펴보니까 26일 오후 8시 20분부터 27일 오전 2시 2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강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3차례밖에 바이탈 체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배가 아픈 사람을 묶어두고 제대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건데 사인이
장폐색으로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이 추정 사연은요, 급성 가성 장폐색이었습니다. 입원 당시 CCTV 영상에 찍힌 A 씨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왼쪽이 5월 11일, 그리고 오른쪽이 사망 당일인 5월 27일입니다. 홀쭉했던 A 씨의 복부가, 그러니까 왼쪽이죠. 네. 사망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 모습이 지금 딱 그러네요. 보기에도 네, 네. 네, 이 영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아니 육안으로 봐도, 저거는 그쵸? 그냥 봐도 보이는데 저걸 어떻게 간과했을까요? 이 병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환자가 만성 변비 환자였고 또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폐색까지 좀 의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병원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실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격리나 강박 조치를 한 다음에 신경안정제를 이렇게 투여를 하면 이 복통을 더 이상 호소하지 않는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또 실무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사망 당시 보면은 배가 상당히 부풀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병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과적 질환으로 치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병원 측의 과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특히 환자가 저렇게 통증을 호소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수십 차례를 얘기를 하는데도 CCTV상 어떠한 의사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왔다면 당연히 장폐색을 의심하고 또 관련 병원에 전원을 했었어야 되는 조치가 상당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이 충분히 인정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해당 병원이 약물을 오남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A 씨가 이번 첫날부터 이 급성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 조증에 준하는 약물과 주사제 이 투약을 받아서 과도한 진정 상태였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환자 A 씨에 대한 이 진료 기록지 내용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물어봤더니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데도 관련 약물을 투약을 했고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가 맞아도 쓰러질 정도로 강력한 약이다 해서 일명 코끼리 주사라고도 불리는 그런 약물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이 복통에 대한 약이 아니라 진정제를 투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네. 사후 A 씨에게서 이 심장 혈액과 말초 혈액 그리고 위 내용물에서 신경안정 관련된 약물이 역시나 검출이 됐습니다. 장폐색과의 직접적 인간관계는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만약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 특히 저렇게 배가 부풀어 있고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할 경우에 장폐색을 의심했었어야 되는 것이 통상의 의료인의 기준에서 맞다라고 하면 이 부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가족은 딸이 죽는 날까지 요청했던 119 신고를 무시한 병원 관계자 그리고 이를 관리한 병원장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 이러면서 병원장 등 의사 3명과 간호사 3명을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우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같은 경우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환자 A 씨의 유족이 이 고소했던 이 죄명 같은 경우에 유기치사죄입니다. 그러니까 돌봐야 되는 대상에게 돌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 피해자를 유기했을 경우에 근데 이 유기한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이 죄명이 적용될 경우 형량 굉장히 올라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되어 있는데요. 유기치사죄가 인정될 경우 또 이 의사가 결국에 이 유족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유명 정신과 의사인 병원장 B 씨,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방송 활동을 관리하는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기관과 이 협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고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이며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방송 활동을 하는 소속사가 있어요?
방송 활동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 이 부분을 관리하는 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소속사가 요즘엔 따로 또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인데 소속사를 두고 하는군요. 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가 11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사망한 사건인데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환자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을 했는데요. 이 환자는 어쩐 일인지 입원 후에도 알코올에 계속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환자 알코올솜을 몰래 훔쳐서 이 알코올을 짜내서 섭취를 해왔다고 합니다. 알코올 솜에 있는 알코올 짜서 섭취한 정도면 아이고. 치료가 좀 막중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죠? 의료진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환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자 의사가 전화로 이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환자를 결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 이거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지 않고 간호사에게 구두로 전해놓고 이 전화로 지시했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환자의 양 팔과 양 다리를 침대에 결박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이 환자가 계속 알코올 솜을 막 짜서 먹고 이런 상황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의사가 전화로 간호사에게 이런 결박을 지시한 다음에 장시간 외출을 합니다. 무려 11시간 동안 이 환자는 묶여있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고은 변호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강박을 했을 때는 1시간마다 네. 살펴보고 바이탈 체크하고 이래야 된다는데 그럼 11시간 동안 후속 조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환자 정말 괴로웠던지 환자가 몸부림치면서 11시간 만에 가까스로 스스로 이 강박을 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시간이라는 시간 굉장히 깁니다. 이 환자 이후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이상 반응을 보였고요. 의료진은 이 환자에 대해서 심장 마사지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결국 이 환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사망 원인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를 기소했던 검찰에 따르면요. 이 숨진 환자는 폐색전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폐혈관이 막힌 건데요. 입원한 환자들은 아무래도 잘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장시간 움직이지 못할 경우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좀 굳어서 혈류 정체와 과응고 상태가 나타날 위험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시간마다 이 환자의 상태, 바이탈을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또 2시간마다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여줘서 이런 응고 상태가 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근데 의사가 장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동안 환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뭐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는 이 검찰에 대해서 의사가 좀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분이 뭐냐. 환자가 이 폐색전증으로 사망을 했고 또 의사가 담당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 의료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이 의사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봐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재판부에서는 이 의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무죄라는 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폐색전증이 생겼다. 인과관계가 밝혀진 거 아닌가요? 11시간이나 그대로 방치를 했는데 왜 무죄를 받았을까요? 이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환자에 대한 부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환자에 대해서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에서는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망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부검에 의한 정확한 부검 소견이 있어야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부검이 누락됐다라고 지금 재판부는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만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환자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의사가 담당 간호사에게 강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소홀과 이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과시치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무죄를 선고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의 요청으로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이 허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요.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이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그 환자를 묶는다는 거고 치료와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네. 그 보호자들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고 이런 건데 그 이후에 방치를 해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건 소개해드렸는데 또 있어요. 네. 2년 전의 일인데 사망 원인이 2년 후에 밝혀진 거라고요?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2년이 지나서야 이 사망 원인이 밝혀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드리면요. 2022년 1월 8일 춘천해안병원 폐쇄병동 보호실에서 이 정신질환 외 다른 질환이 없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입원한 지 3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당시 이 45살이던 환자 C씨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응급 입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병원 도착한 직후에 사지 강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병원의 CCTV 영상을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 병원 도착 후에 보호사 4명이 C씨를 제압한 뒤에 양손과 양발, 가슴을 침대에 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격리, 이 강박 지침에 따르면요. 강박 시에 일정한 시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억제대를 사용할 때는 1시간마다 건강 상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 운동을 시켜줘야 되고 만 19살 이상의 성인의 강박은 1회 최대 허용 시간이 4시간이고 연속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직전 이 C씨가 강박돼 있던 시간은 무려 66시간 50분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관찰, 평가, 건강 상태 체크 등 운동 같은 이런 지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 5차례 강박을 했는데요. 첫 강박 같은 경우에는 3일 6시간 30분. 와. 그러니까 시간으로 환산해보면 78시간 30분으로 1회 최대 강박 시간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수치, 이 시간 동안 강박을 했습니다. 전체 강박 시간은요. 251시간 50분으로 입원 기간의 87%가 이 환자가 묶여 있었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의료 기록에 보면은 당시 상황이 나와 있을 텐데 이 규정을 어기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강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측도 이에 대해서 좀 해명을 내놓았는데 병원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입원 당시부터 타인에 대한 이런 공격성, 위험성을 좀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제 치료진에게도 입원 당시부터 발길질을 하는 등 이 타해를 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런 강박 조치를 했다라고 지금 병원 측은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송 과정 구급 활동 일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일지를 보시면요. 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나 장갑을 계속해서 꼈다 벗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라는 내용과 최근 잠을 못 잤다 이런 내용만 적혀 있거든요. 또 이 병원 측에서는 한 차례 화장실에 직접 데리고 들어간 상황에서도 주치의의 가슴을 치면서 목을 잡으려는 등 위협 행동이 있어서 이 제한을 해제할 경우 치료진이나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병원 이렇게 주장하려면 증거를 내야 되는데 네. 관련 증거는 따로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병원의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병원이 작성한 그 격리 강박 일지, 시행 일지와 CCTV의 영상이 달랐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큰 문제입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격리, 이 강박 시행 일지에 30분에 한 번씩 이 활력 징후, 이 바이탈 체크를 했다. 이 뭐 바이탈 사인이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점검 등 강박 부위의 순환을 확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해당 시간에 CCTV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모습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하는 모습이 일부 나올 뿐이었고요. 손목 업체 부위의 혈액순환 점검은 하루에 1, 2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영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병원에서는 거짓으로 진술을 한 거죠. 네. 또 강박된 김 씨의 자세를 바꿔주거나 관절을 움직여주는 장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신체 건강하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 측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병원 측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데요. 범행 직후에도 이러한 범행을 좀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병원은 유족의 허락 없이 주검을 무려 23km나 떨어진 장례식장 냉동고로 옮겼고요. 또 2시간 뒤에야 이 유족에게 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사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망 3시간 반 만에 C씨를 병사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 여러모로 정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C 씨의 죽음이 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싶은데요. 이 C 씨가 사망한 지 2년 5개월 후 국가인권위원회 이 수사 의뢰를 받은 뒤에야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간호사 8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또 그마저도 병원장과 주치 당직인은 여기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유족들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이 유족들은요, 이 병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의료법 위반 수사에 나섰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간호사 8명만 그것도 구약식 벌금 30만 원씩 구약식 처분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영상과 그 기록 일지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것도 나왔죠. 네. 범행 후에 이런 것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도 나왔죠. 이런데 의사나 병원장이 모두 제외되고 간호사만 벌금 30만 원을 받았다? 이 유족들이 과연 납득할 만한 판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리꾼들 역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게 고문이지 뭐가 고문이냐. 환자 가족이 옆에 있었어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환자를 자유롭게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려도 이러진 않는다. 모두 다 처벌해라와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 부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격리, 강박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는 환자들, 이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오늘도 2016년도부터 우리가 3가지 사건을 지켜봤지만 정말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병적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환자는 원치 않은데 가족들이 강제 입원하는 사건들도 우리 꽤나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보셨죠. 그래서 가족과의 갈등이 있어 왔고 이 가족들이 환자의 의사는 무시한 채 강제로 입원시키고 가족들은 이 환자를 등한시하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다면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격리 강박에 대한 지침을 좀 더 세분화하고 이를 병원에서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병원이기 때문에 치료와 보호를 믿고 이제 입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강박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1시간마다 바이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저는 지금 2016년부터 쭉 들으면서 정말 답답해 이럴 수 있나 싶은데 특히 이 폐쇄적인 병원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 강박 같은 조치를 남용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히나 정부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족들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은 정신과적 질환이 있기 때문에 CCTV 보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병원들의 일방적인 격리 또 강박 조치에 대한 문제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주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정부의 실태조사 마지막이요. 2015년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를 살고 네. 있죠. 무려 네. 9년 동안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요. 이번에 이 부천 사건, 이 병원 사건이 좀 터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춘천 사건, 이 발생 직후는 물론이고 지난해 8월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와 또 올해 7월 언론 보도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자체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이번만큼은 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적어도 2022년 사고 이후라도 관련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이 시행됐으면 이번 사망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이러한 신체적 고문과 같은 병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되고요. 이에 대한 꾸준한 정부의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9분이 막 됐네요. 자, 이번에는 돈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궁금증 또 고민을 해결해 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오늘의 고민은요. 꾸준히 저축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근데 제목만 봤을 때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꾸준히 저축을 하는데 돈이 돈이 없어요? 없다? 네.
어디다 썼겠지 뭐. 김영훈 소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소장님, 예. 날씨가 더워서 좀 피서 가서 제가 좀 위뚱 벗고 저렇게 바닷가에서 놀려고 했는데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예. 다이어트를 좀 생각하려고 했어요. 네. 다이어트를 하려면 적게 먹고 네. 그다음에 많이 움직여라. 네. 맞죠? 그렇죠. 근데 저축을 할 때 돈을 모으려면 적게 쓰고 많이 저축해라. 이건 불문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가시네요. 예, 그런데 네. 오늘 아까 네. 사연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께서도 약간 의아하신 좀 이상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연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엔 말이죠. 이 저축을 하는데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쓸 때 다 쓰고 한 네. 100원, 200원 남겨놓고 말이죠. 아니 인선 씨 이고은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는 이 사연 분석까지 하시는데요. 에어파겠습니다. 아니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박상철 선배님 아닙니까? 뭐 무조건이죠. 뭐 이 정도 뭐 했으면은 뭐 행복한 아침 네. 뭐니 했으면 이 정도 뭐 기분 아닙니까? 기분, 예. 근데 저축을 꾸준히 했는데 돈을 못 모은다는 건 이제 저축을 해서 모아놨다가 썼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또 하나는 저축 액수가 상당히 부족한 액수였다. 뭐 네네. 요 정도로밖에는 역시. 예상할 수가 없는데 저희 예상이 맞나요? 저도 제목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겠지. 저축을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여? 그럴 리가 있나 싶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성실하게 저축을 하고 계세요. 오늘의 주인공을 보니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고 계신 분. 오. 그럼 이상한데? 네. 아니, 통장을 뭐 세절기에 잘못 넣으셨나요? 구멍이 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또 특히나 사회초년생이자 미혼이신 분한테는 이제 권장해드리는 이 경우인데 힌트를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저축만 생각한다. 요게 도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축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건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경우죠? 아니 저축만 생각하는 게 도구로 작용했다. 네. 야, 이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도 의아하잖아요. 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사연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직장 생활 3년 차 30대 초반 직장인 아들이 있습니다. 딱 내 얘기인데. 힘들게 취직한 만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재미에 푹 빠진 아들. 애 엄마한테 들으니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늘 돈이 없는 느낌입니다. 며칠 전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들,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이번에 특판 예금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금 적금 들어놓은 거 많다면서. 근데 또 뭐 저축할 돈이 또 있긴 한 거야? 없어도 해야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유 아버지, 새로운 예금 적금 나왔다고 하면 째깍째깍 알아보고 갈아타고 제가 이거 예금 적금계의 우사인 볼트예요. 얼마나 발이 빠른데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 버는 대로 저금한다고 들었는데 늘 돈이 없다 그러니까 너 이거 돈 설마 이상한 데 쓰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요? 아니 뭐 돈을 이상한 데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나? 뭐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데요? 그저 아빠한테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좀 얘기해봐.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닙니다. 주식했냐? 그건 에? 아닌데. 코인? 아이. 에? 투자? 난 다 이해해. 도박? 술? 여자? 야, 여자는 무슨? 남자 대 남자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아유, 그런 거 다 아니니까 생사름 잡지 마세요. 다 틀렸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돈이 왜 없어? 설마 너 엄마가 용돈 좀 올려달라고 그럴까 봐 일부러 막 그 주는 신용하는 거 아니야? 아유, 이미 줄 만큼 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유, 답답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통장 잔고를 보니 그야말로 티끌 모아 티끌입니다. 우리 때는 월급 모아 집도 사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아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뭘 몰라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노는 것도 마다하고 일개미처럼 일하는데 늘 돈이 부족한 우리 아들. 이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너무 슬픈 말 아니에요? 티끌 글쎄 모아 말이에요. 티끌? 아버지가 통장 그 잔고를 또 보신 거네요. 네. 거의 그러니까 보니까 원금 수준이라는 거죠. 네. 저금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한편 직장 생활 3년 차예요.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모으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이상하다. 이게 사회생활 3년 차 저도 생각을 해보면 즐겁게 일단 친구들 만나고 유흥을 즐기고 뭐 사고 싶었던 거 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지금 이분은 돈을 모은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깝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좀 써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쓰고 싶죠. 그렇죠. 쓰고 싶죠. 맞습니다. 그것도 뭐 100%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축에도 네모가 있다. 저축은 저축이죠. 저축에도 네모가 있다. 선생님 네모? 퀴즈를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예. 제가 또 즐겁죠. 예. 자, 네모 제가 딱 진짜 개인적으로 딱 생각해 볼게요. 네. 저축에 왕도가 있는 거예요. 오. 약간의 아. 꼼수가 있다. 쓸 거 쓰고 꼼수. 꼼수를 부리자. 그렇죠. 아니 그거 알려주시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저축은 늘 하는 거긴 하지만 네. 3년 차니까 어떤 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축을 할 만한 시기 때 네. 이런 게 있다 뭐 이거 아니에요? 저는 저축에도 저는 기술이 있다. 기술이 있다. 알았거든요. 뭔가 방법이 좋은 뭔가 저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맞췄어요? 맞춰주셨어요. 역시. 아버지. 저축에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정확한 답은요. 저축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이겁니다. 뭐 때가 있다와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축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기 되게 어려운 때가 있어요. 보통 이분 지금 직장 생활 3년 차라고 하셨는데 월급에서 60% 정도를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만큼을 계속 저축할 수 있을까요?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연차가 계속 올라가면 월급도 늘고. 올라가고 어허. 그러면 뭐 저축액도 점점 올라가는 거 퍼센트로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면 점점 커집니다. 맞아요. 네. 네. 결혼할 때 더 들고. 네. 결혼해서 아이 생기고 얘 학교 가고 또 사교육하고 이러면은 돈이 한두 푼 끝도 드는 게 없죠. 아닐 네. 텐데. 계속 평생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저는 계속 나는 솔로다 찍고 있어가지고 아직 현실 세계에 적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저축의 황금기, 저축의 골든타임은 이제 부모님께 얹혀 살 때 돈 벌면서 맞아요. 그때하고 네. 그다음에 독립을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기 직전까지 요때가 사실 돈을 모으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저축을 많이 하고 싶어도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저축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고 저축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주변에 보면 뭐 학원비가 아. 만만치 않습니다. 막둥이 또 키우시잖아요. 아, 그럼요. 학원비 대단히 많이 들고 좀 소득이 높다, 돈을 좀 많이 번다 싶으면 그렇게 아이들이 또 유학을 간다고 한대요. 그래서 아하. 유학비 대느라고 또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에 맞벌이일 때 둘이 바짝 그 전문용어로 땡겨라. 뭐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바짝 땡겨라. 네. 이거 와닿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자체가 적다 보니까 아유 이거 모아봐야 얼마야 진짜 티끌 모아 티끌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차장 되면 야 월급이 저렇게 많어? 그럼 저축 진짜 많이 할 수 있겠다. 그때 가서 해야지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월급이 올라갈수록 써야 될 돈도 많고 쓸 수밖에 없는 돈들도 많아진다는 거. 앞에서 말씀해드린 그 저축의 황금기 골든타임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가장 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예요. 미혼일 때 뭐 누가 터치하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기 전까지는 부부 둘이서 아주 즐겁게 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를 잘 통제해가지고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게 습관으로 남아서 나중에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된다고 하더라도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늘어난 소득이 저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뭐 골든타임 보니까 예. 지금 사연 주신 아드님은 취업 직후부터 꾸준히 계속 그 영어를 풀 예. 가득 차고 아주 그냥 충분히 모으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왜 돈이 없냐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개할 때가 됐습니다. 꾸준한 저축에도 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0대 초반 3년차 직장인이고요. 월 실수령액이 350만 원. 근데 대단한 게 그중에서 2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있어요. 3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어디다 쓰느냐. 그거 한번 저도 궁금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의 통장을 소개합니다. 개수는 일단 10개입니다. 와. 월급 통장으로 쓰는 그 CMA 통장이 있고요. 잔고는 현재 9만 원.
통장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파킹 통장도 있는데 장본인 영원, 또 26주 적금에 월 10,000원씩 모으고 있고요. 청년주택 드림 이 청약 통장에 월 25만 원, 청년 도약 계좌에 월 70만 원. 보니까 이게 좀 큽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특판 적금을 각 20만 원씩 총 40만 원, 연금저축 월 50만 원, 또 IRP 통장 월 25만 원, 그리고 ISA 통장에 1,000만 원 잠자고 있고요. 만기가 된 예금 480만 원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돈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저축액만 200만 원인데요. 네, 이것만 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와, 저축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인데 여기 이자까지 붙으면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장기간에 묶여있는 돈들이 많습니다. 우선 청약통장 월 25만 원씩, 이건 청약을 위한 통장이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리고 청년 도약계좌도 만기가 60개월이에요. 5년, 이거 결코 짧은 거 아니고요. 와. 연금저축 IRP에도 75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장기 상품입니다. 뭐 연금저축, 청약, IRP 같은 상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정작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없다라는 뜻인 거죠. 돈을 못 쓰게 묶어두면 좋은 거 아닌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으니까 잘 모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저축할 돈 먼저 빼놓고 그 다음에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제 저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것과 써야 하는데 쓸 수 없는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독립도 해야 되고 결혼, 뭐 차량 구매, 각종 돈 나갈 일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반드시 돈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손해를 보면서 저축을 깨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기 싫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분 왜 돈이 없는지, 그러면 어딘가 돈이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 지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의 지출 상황을 보시면요. 남은 그 150만 원의 행방입니다. 고정비가 150이에요. 고정비가 150, 보험에 20만 원, 유류비 10만 원, 통신비 10만 원, 부모님 댁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 보태주시는 것 같아요. 월 30만 원. 그리고 용돈이 60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학자금 대출 2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딱 150이 됩니다. 딱 150이 됐는데 뭔가 이상한 점 없으세요? 이상한 점? 예. 아니, 보험, 통신, 유류비 다 평균 수준이고 특이한 거는 부모님 찬스가 없다. 예, 부모님 같이 살면 생활비를 낸다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 3년차 사회생활 하고 있으면 경조사비도 들어갈 텐데 맞아요. 그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매주 뭐니 하면서 지출 항목들 많이 봤잖아요. 네. 뭔가 보기에도 너무 적어요. 그렇죠. 뭔가 빠져 있어 분명히. 네, 분명히 뭔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달 지출 내역을 보면 이렇게 고정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더운 여름에 입을 옷이 없는데 여름 옷 행사를 한다. 그러면 옷도 좀 사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휴가를 갈 수도 있겠죠. 한창 여름이니까. 또 말씀해 주신 대로 30대 초반이니까 친구들, 뭐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또 누구 돌아가시면 조의금도 내야 되고요. 이런 항목들이 하나도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비비로 남겨두는데 네. 200만 원을 저축하고 남은 150만 원 아주 뭐 타이트하게 고정비로만 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경조사비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30대 초반에 뭐 직장 3년 차. 네. 다닐 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분의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0만 원 저축해요. 그리고 150만 원 고정비로 써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뭐 경조사비가 나갈 일이 있다거나 돈 쓸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적금이나 아니면 뭐 금액이 적은 적금 이런 것들을 깨서 쓰는 거죠. 아이고. 다달이 또 납입해야 되는 돈들, 뭐 정기 적금 얼마 넣어야 되는데 이달 돈이 부족하면 이것도 못 넣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출이 빠듯하다 보면 저축을 줄이거나 깨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이 상품을 깨면서 손해 보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서 저축을 깨는 게 솔직히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한데 네. 기분이 좀 이상한데요. 요상하죠. 화면을 한번 다시 보면요. 일단 연금저축으로 50만 원을 들고 계세요. 이거는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을 다 채워서 최대로 납입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IRP 300만 원, 이것도 최대 한도로 납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상품은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게 우대 이율도 주고 비과세라고 하니까 이것도 연간 최대 납입 금액 300만 원을 꽉 채워서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도 또 해지가 불가능한 통장인데 청약할 때까지는 이것도 청약을 하기 전까지는 못 쓰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혜택 받을 수 있는 금액 꽉꽉 채워서 내고 있고요. 청년 도약 계좌 이것도 최대 한도 연 840만 원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무리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씩 내고 계신 거죠. 근데 이자 제대로 받으려면 만기 5년을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5년 동안 묶인 돈. 기타 이제 다른 적금들이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 돈인데 이거는 납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불규칙적이에요. 고금리 그런데 특판 적금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납입해야 약속된 이자를 줍니다. 만약에 연체하게 되면은 그 이자를 안 주다 보니까 이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냈다. 그러면 결국은 고금리 특판 적금이라는 혜택을 전혀 갖고 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분 소장님 말씀 쫙 들어보니까 네. 저축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좀 저축을 줄이고 생활비는 좀 여유롭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지금 옆에 보시면 네. 땡땡 파악, 어? 저축 땡땡 세우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 이거 소크라테스 아닙니까? 주제 파악해라. 주제 네, 너의 자신을 알라. 아니 저축 헬스용. 비슷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하다 보니까 쓸 돈이 모자라니까 중간에 네. 적금 깨고 이러는 거 보면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몰라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야 될 네. 돈을 좀 파악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출 파악이 아닐까 좀 싶은데 지출 파악.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과하면은 사실 그 저축마저도 유지가 안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일단 필수적으로 내가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을 정하고 저축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능력껏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허투루 쓰는 소비는 없어 보이지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항목이 약간 있어요. 통신비하고 그리고 보험료 요것들은 약간 조정할 여지가 있고요. 이 부분 조금 줄여서 예비비, 그러니까 비상금으로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매달 쓰는 고정비가 아닌 연간 지출 내역을 좀 묶어서 이것도 예산으로 좀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지출 내역이면은 1년 동안 쓸 돈을 미리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할 수는 없겠지만 뭐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휴가 비용, 또 부모님 생신, 명절 비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갈 것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매달 예비비로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놔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적금을 깨지 않아도 되니까 그죠? 네. 괜한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 두 번째 지출 파악한 후에 네. 저축 땡땡 세우기인데 계획 아니에요? 계획? 계획 같아요. 자, 계획 세우기. 세운다 그러면 계획이 먼저 떠오르는데 네. 비슷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무작정 돈을 모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 그 재용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네. 인생을 살 때 항상 이렇게 목적 의식을 가지라. 목표. 목표를 저축의 가지라고. 목표. 이거 아버지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에요. 네. 목표. 맞습니다. 저축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금리 우대 상품 이거 좋다 그러면 가입하고 최대로 넣고 요게 좋다 그러면 또 가입하고 최대로 넣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축에 대한 욕심 조금 과도해요. 해지한 통장도 그래서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목표나 계획 없이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거 가입하는 거 우리가 물건을 그때그때 좋아 보일 때 사는 거를 이제 과소비라고 하는데 이건 과저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저축을 왜 할까요? 왜 하세요, 저축? 저축. 네. 미래의 와이프를 위해서. 저는 아직은 100점짜리다. 아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점짜리 신랑이에요. 일단은 저금을 해서 네. 뭔가 목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 다르네. 저는 나중에 이제 돈을 못 벌 때 뭐가 아플 수도 있고 제 걱정 인형이니까 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대비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네. 각자의 저축을 하는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돈을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3천만 원 모아봐야지, 5천만 원 모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숫자로만 가는 경우들이 사회초년생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모으고 나면 사실 3천이라는 돈, 5천이라는 돈,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지만 모아봤더니 세상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 돈 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적금이 만개돼서 갑자기 300만 원 생겼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바로 이제 친구들이랑 피서 놀러 가야죠. 저는 저에게 선물. 수고했어. 이런 이거 거. 모으느라 고생했어. 이거 없던 돈 같으니까 내 돈 같지가 않은 그렇죠. 거죠.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적금 만기가 되면 그렇게 돈 쓸 일이 생긴다. 맞아요.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돈 쓸 일이 안 생겨도
돈 쓸 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하. 본능적으로 쓰고 싶은 거죠. 적금 만기될 때 딱 백화점 가보면요. 아. 눈에 띄는 아이들이 꼭 있어요. 예. 아이들이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맞지? 막 이런 생각. 이야. 그 금액 맞춰서. 그렇죠. 그 딱 목적 맞게. 없이 저축을 하면 크게 지르기 위한 저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통장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고 저축에 나쁜 습관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축의 나쁜 습관이 뭔지 네.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화면을 일단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급 절반 이상은 무조건 저축한다. 이게 이제 오늘 사연 주신 분의 이야기인데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저축으로 너무 많은 돈을 오랫동안 묶어놓는 건 이게 독이 됩니다. 오히려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현실적으로 꼭 써야 되는 돈들은 빼놓고 그 돈을 쓰면서 저축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저축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26주 저축처럼 매일매일 적금액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재미삼아 가입하는 적금들이 좀 많은 거고요. 근데 이런 적금이 재미는 있지만 사실 이율 면에서는 어떤 뭐 또 혹은 이 저축 습관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저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예 또 이제 덜 쓰려고 저축에 확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운 좋게 내 지출과 이런 저축 상황에 맞으면 좋은데 과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 뺀다 그래가지고 냉장고를 아예 자물쇠로 잠가 놓으면 그건 또 독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예,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를 써야 되는지 이런 파악이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나쁜 저축 습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금리 우대 상품 무조건 가입한다. 여기서 무조건이 또 잘못됐어요, 보면. 네. 네. 아 근데 금리 우대면은 그 돈 많이 번다는 건데 왜 안 좋아요? 이자 많이 준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3년 이내 짧은 기간 동안 저축을 할 때는 이 이자 차이, 금리 차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 3%짜리 적금을 가입하게 되면 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21만 6,497원. 그러니까 이자가 16,5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5%일 때는 세후 122만 7,495원, 1년 이자 차이 두 개를 놓고 보면 3%와 5%가 1,998원 차이 납니다. 1년 동안. 한 달로 치자면 916원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지금 휴대폰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한 6, 7만 원은 아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쉽게 어떻게 돈을 더 모을 수 있는데 금리 우대 상품 쫓아다니면서 요거 했다가 기존 적금 깨고 다시 갈아타고 이러면 제대로 된 이자도 못 받게 되니까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네. 자,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나쁜 저축 습관 세 번째입니다. 적금 만기 자금을 입출금 통장에 넣어둔다. 입출금 통장은 거의 이자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입출금 통장은 보통 연 0.1% 그러니까 아예 안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가끔 우리가 문자 날라오는 거 보면 1년에 뭐 한두 번씩 상반기 결산해가지고 몇십 원, 몇백 원 이자 주는 맞아요. 거. 요게 바로 그 입출금 이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출금 통장은 들어오고 나가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두는 거는 비효율적이고 요즘 CMA 금리만 하더라도 연 3.5%나 주고 있어요. 굳이 이자를 안 주는 입출금 통장이나 혹은 만기가 이미 끝난 예금 적금에 그대로 두고 있는 것도 사실 비효율적이라서 만기가 끝난 예적금은 그 돈을 빨리 빼서 CMA 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옮겨놓고 다음 저축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남았거든요. 마지막 하나도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나쁜 저축 습관 네 번째입니다. 여행 및 모임 적금도 저축이라고 인식한다. 이 소위 말하는 갯돈이잖아요. 네. 네, 돈을 쓰려고 모으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할부를 돈을 모은다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여행 갈 거야 아니면 내년에 가족여행 가야지 하면서 매달 20만 원씩 모으는 돈 사실 이건 쓸 돈을 미리 빼놓는 거기 때문에 저축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것까지 자산을 포함하시게 되면은 조금 오류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도 쓸 돈이라고 해서 지출로 빼두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쁜 저축 습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이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입니다. 와. 그 열심히 하고는 계셨는데 나쁜 것 중에 네.
세 가지 뭐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무조건 좋다고 풀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게 저축을 좀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기적금이나 이런 것들로 단기간에 좀 소액의 돈을 뭐 종잣돈을 좀 모을 필요도 있는데 연금저축이나 IRP 혹은 뭐 청약통장 같은 통장은 혜택도 좋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기능들도 있지만 이건 사실 목돈을 모으기에는 부적합한 통장입니다. 장기간에 써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금 활용이 불가능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 돈들의 비중이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목돈 만들고 싶어서 네. 오래 넣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제 예상이랑 다르네요. 맞습니다. 뭐 저축보험이나 이런 장기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간이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통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통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제 지출 통장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 통장 하나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월급 통장은 월급을 받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고 그냥 돈을 쌓아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가는 통장이 월급 통장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송금을 해주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 그런 정류장, 환승 터미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 월급 통장은 월급날 이후로 통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통장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나간 돈들은 어디로 가나요? 소비 통장을 일단 3개로 만들어야 되고 그중 하나는 한 달 예산이 입금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꼭 나가야 될 돈들 있죠. 그 안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 월급 통장 같은 느낌이네, 지금의. 네. 생활비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예산 안에서만 지출하게 된다면 뭐 적금을 깨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2개의 소비 통장 중 하나는 고정비 외의 지출. 앞서 말씀드린 뭐 여행이라든지 생일, 기념일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돈이 될 거고 지출도 연간 지출도 예산을 짜서 이 안에서만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소비 통장은 보너스나 상여금 이것도 사실 저축하면 좋겠지만 써야 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돈들을 모아두는 거 그리고 평상시 아낀 돈들을 모아두는 이런 소비 통장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돈들 있으면은 쓰게 된다는 경험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평소보다 월급 많이 받으면 괜히 막 더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내가 써야 될 것 같고 있으면 사라질 것 같고. 술 막 2병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막 네. 힘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유혹을 아예 차단하는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정리됐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우선 소비 항목을 좀 조절해야 하는데요. 월 20만 원 내던 보험료는 10만 원으로 줄이고 통신비 10만 원도 3만 원으로 줄인다면 생활비 항목에서 17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고요. 자, 이제 통장 정리 들어갑니다. 지출 통장은 월급, 소비, 연간 지출, 예비 자금 통장으로 나누고요. 저축 통장도 월 25만 원 내던 이 청약 통장 10만 원으로 또 청년 도약 계좌는 70만 원 유지하고요. 연금 저축 월 50만 원 내던 것을 10만 원으로 대폭 수정하겠습니다. 또 IRP 통장 납입을 중단하되 유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축하던 돈 80만 원 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저축하던 돈 80만 원 여유에 생활비에서 줄인 거 17만 원 합치면 97만 원이 남는 셈인데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분 저축 지출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 지출 파악한 대로 조금 생활비 여유를 두시고 적금에 나머지 돈은 분산 투자하시는 게 깔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무슨 세탁소 소장님이세요? 왜 이렇게 깔끔하세요? 이렇게 오늘 깜짝 놀랐네. 감사합니다. 깔끔해요. 네. 좋습니다. 예, 의욕보다는 이분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저축을 하되 월급이 작으면 작은 대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월급 늘어나면 관리해야지 이 돈 10,000 원을 제대로 관리하시지 못하는 분은 이게 1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관리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을 때 관리 잘하면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거나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돈 관리에 어려움은 없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인 종다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를 중심으로는 태풍과 풍랑특보 발효 중인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풍은 현재 서귀포 남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서귀포 서쪽 해상에 최근접하겠고요. 밤 12시면 목포 서쪽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네,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에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시간당 50mm를 퍼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기습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네, 태풍이 북상해도 폭염특보는 계속됩니다. 서울은 오늘로써 3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상 첫 한 달 열대야 기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청주 36도로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대구도 35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네, 태풍이 더위를 식혀주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불효자 태풍입니다. 비가 오면서 내일 낮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갈 텐데요.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로 다시 후텁지근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모레가 절기상 초선데 더위가 네.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여요. 네, 거기다 지금 앞서 전해드렸죠. 태풍이 오고 있어서 오늘도 뭐 전국적으로 비 예보 그리고 서울 포함 수도권은 소나기 예보도 네. 나와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다니시고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만능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피해 없도록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